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영주권 신청에 관련돼서 중요한 키포인트 몇 가지 하고, 그리고 영주권 신청이 어떨 때 거절되는지 그 사유들, 그리고 영주권 신청의 자격에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웨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김덕균 변호사고요. 현재 LA에서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또 LA 총영사관의 이민 법률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취업 이민에 있어서 몇 가지 이제 키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영주권을 받는 게 일반적으로 가족 이민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 또 고용주 회사를 통해서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취업 이민을 하려면 제일 첫 번째로 먼저 시작되는 포인트가 그 고용주로부터 영주권 프로세스를 시작하자고 하는 그 잡 오퍼가 있는 걸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그 미국의 그 고용주가 그 사업체에서 그 영주권을 신청해 주는 그 신청자가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오퍼된 포지션에 그 자격 조건이 된다면 이제 그분한테 그 펄머넌 잡 오퍼를 하고 이게 어떤 뭐 취업 비자나 이런 거와 달리 뭐 1년, 3년 이런 그 기간을 오퍼하는 게 아니라 그 펄머넌 베이스로 잡 오퍼를 하면서 그 영주권 프로세스를 해주겠다고 하는 그 고용주의 그 잡 오퍼로부터 취업 이민이 시작이 되겠죠. 그럼 그렇게 고용주가 잡 오퍼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승인이 돼야 되는 게 이민국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레이벌 서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레이벌 서리피케이션은 이민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디파트먼트 오브 레이벌에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데 그러면 왜 이 미 노동부가 왜 영주권을 받는데 인볼브가 되느냐? 이거는 이제 어떤 그 포지션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마케팅 매니저 영주권 신청을 한다 그랬을 때 그 미국의 그 노동자 그 잡 마켓에서 그 마케팅 매니저들한테 그 기본적으로 줘야 하는 그 프리베일링 웨이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적정 임금을 줘야지 미국 그 노동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이민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레이버 서리피케이션을 통해서 미 노동부에게 우리가 나라에서 정해준 그 적정 임금을 고용주가 지불하겠다. 영주권이 나오면 그거를 약속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구인 절차 그 사람을 구하는 어떤 광고 같은 구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펄된 포지션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같은 그런 그 미국 그 월커들이 어베일러블 하지 않다. 그거를 이제 그 노동부에 얘기를 하면서 레이버 서리피케이션을 신청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레이버 서리피케이션을 신청할 때 그 자 포지션에 따라서 그 필요로 하는 그런 그 학위라든지 경력 같은 걸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주권을 취업 이민을 신청할 때 이제 중요하게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뭐 예를 들어 마케팅 매니저다. 그러면 그 포지션에 요구하는 그 학위나 경력이 무엇인지 이거는 우리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고용주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은 미 노동부가 벌써 그 이 포지션에 어떤 리퀘어먼트가 있다라는 걸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합당한지 그걸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지션이 최소한 석사학위를 요구한다. 근데 나는 학사학위를 갖고 있다. 그러면 벌써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취업 이민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학위나 경력이 맞는지를 점검을 이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위를 미국에서 공부를 하셔서 학위를 따신 경우에는 그것이 반드시 그 US 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인가한 그 프로그램에서 받은 학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주 정부에서 인가가 난 학교에서 공부하셔서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미국에서 학위를 받았어도 그게 이민국에서 인정을 해주는 학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자문을 요청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학위를 받았으면 반드시 연방 정부 그 디파트먼트 오브 에듀케이션에서 인가가 난 학교에서 받은 학위인지를 꼭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일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셔서 한국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사실 이민국에서 이제 한국의 대학들을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민국에서 그 학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아카데믹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거를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카데믹 이밸류에이션을 그 제공해 주는 그런 그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통해서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것과 동등하다 하는 그 아카데믹 이밸류에이션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데서 당신 케이스는 우리가 아카데미 이밸류에이션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잘 미리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취업 이민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고용주가 반드시 그 나라에서 정해준 적정 임금, 프리베일링 웨이지를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단계인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을 신청한 날로부터 영주권을 받는 그날까지 고용주가 그 적정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계속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마케팅 매니저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나라에서 정해준 적정 임금이 만약에 5만 불이라 그러면 그 고용주가 그 5만 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이 신청한 그 날로부터 영주권을 받는 그 날까지 그 재정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버 서티피케이션을 우리가 2022년도에 접수를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영주권이 계속 펜딩되고 있다. 근데 2022년도에는 5만 불 이상의 그 월급을 연봉을 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었는데 23년도에 회사가 경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5만 불의 연봉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되면 이게 영주권이 승인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우리 그 고용주 사업체가 재정적으로 어떤지, 그래서 거기서 영주권이 승인되는 날까지 그런 월급 연봉을 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꼭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중간에 이게 문제가 돼서 영주권이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재정 상태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민국에 우리가 신청할 때 회사에서 그래서 그 세금 보고서를 내거나 아니면 회계사가 만들어 주신 그 감사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내거나 그리고 상장한 회사인 경우에는 그 애뉴얼 리포트를 내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회사가 사이즈가 커서 지금 현재 직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뭐 이런 그 회계 서류 같은 걸 내지 않고 그냥 회사 측에서 그냥 간단하게 편지로 우리 회사의 지금 재정이 이렇다. 그냥 편지만 써도 큰 회사들은 그 인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보고나 이런 그 회계 서류에서 그 넷 프라핏이 아까 말씀드린 그 적정 임금, 예를 들어 5만 불이 적정 임금이라고 나라에서 정해 줬으면 세금 보고서 상에서 5만 불 이상의 그 넷 프라핏이 보고가 돼야 되거나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회사가 넷 프라핏이 적정 임금보다도 많지 않다.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그 회사의 net current asset, 즉 순유동 자산이 만약에 그 적정 임금보다 크면은 또 증명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뭐 취업 비자가 됐던 어떤 비자가 돼서 지금 거기서 내가 이미 벌써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벌써 내가 받고 있는 연봉이 나라에서 정해준 적정 임금보다 더 높다. 그러면 역시 그것만으로도 우리 회사의 재정 능력이 증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진행할 때 내가 학위나 경력이 맞는지 그리고 회사가 나의 연봉을 줄 수 있는지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고 이것만 정확하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사실 취업 이민은 영주권이 그렇게 디나이가 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영주권을 취업 이민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고용주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잡 오퍼를 줬던 거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게 낭패를 겪게 되는데 고용주가 갑자기 그 영주권 진행하는 거를 만약에 취소하거나 아니면 그 사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러면 거의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낭패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 미 의회에서 법을 하나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AC21이라는 법안을 통과해서 조건이 맞으면 영주권을 진행하다가도 내가 고용주를 처음부터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용주를 바꿔서 계속 연결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을 통과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모든 케이스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AC21에 적용이 되려면 만약에 내가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회사가 신청해준 I-140 페티션이 이미 승인이 났고 그리고 I-485가 지금 접수돼서 펜딩된 지 최소한 180일이 지났다. 만약에 이런 단계에서 회사가 잡 오퍼를 철회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폐업을 했을 때는 내가 만약에 다른 고용주를 찾았으면은 그냥 이민국에 그걸 통보해주고 그냥 연결이 돼서 그냥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사실 영주권은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AC20이라는 게 해당이 되면 이 취업이민 케이스를 살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민국에서 평균 1년에 거의 1000만 개에 가까운 거의 950만 개의 각종 케이스들을 처리를 합니다. 이게 뭐 영주권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체류신분 변경이라든지 체류신분 연장이라든지 이런 많은 케이스들을 처리하는데 1년에 약 11% 정도의 케이스가 거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2022년을 보면은 가족 이민 케이스 I-130이라고 하는 그 청원서를 보면은 뭐 거의 90만 개의 케이스 중에 거의 13만 개가 거절이 됐거든요. 그러면 15%라는 상당히 꽤 많은 케이스들이 이민국에서 거절을 했고요. 그리고 또 22년도에 가족이민의 그 I-485 그 신청서의 경우에도 보면은 28만 개 정도 중에서 4만 4천 개 정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부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취업 이민 같은 것도 보면은 이건 이제 참고로 이민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2021년도에 3개월 동안의 자료입니다. 3개월 동안에 보면 가족 이민 같은 경우 자기네들이 받은 케이스가 약 한 7만 3천 개 정도 되는데 10,000개 정도 꽤 많은 케이스를 이민국이 거절을 한 거죠. 그리고 이 3개월 동안에 보면은 취업 이민 같은 경우도 이민국이 받은 건 한 4만 3천 개가 되는데 한 1,860개 정도 케이스를 디나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나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왜 이민국에서 이 케이스들을 영주권 신청한 거를 디나이를 하는지를 보면요. 일단은 이제 조건들이 영주권이 승인되려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이제 맞아야 되는 조건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정식으로 입국 심사를 하고 입국을 하신 분들이 자격이 되시는 거겠죠. 이제 우리가 뭐 입국 심사를 안 하고 미입국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입국 심사를 통해서 입국을 하신 다음에 영주권을 진행함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I-485라고 하는 신청 서류를 내게 되는데 이거를 신청하는 그 접수하는 그날까지는 지금 현재 나의 그 체류 신분, 내가 뭐 예를 들어 유학생 비자로 들어왔거나 E2 비자로 들어왔거나 H1B로 들어왔거나 어떤 비자로 들어오셨든 현재 나의 비이민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체류 신분을 유지 못한 상태에서 I-485를 접수하게 되면 영주권이 이제 거절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외는 만약에 시민권자의 배우자이거나 시민권자의 부모님들 또는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에는 체류 신분을 유지를 못했어도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또 취업 이민에 있어서 가족 이민은 해당이 안 되고요. 취업 이민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체류 신분을 유지를 못한 체류 신분이 끝난 날로부터 180일 안에만 I-485가 접수가 되면은 이민법 245K라는 법에 의해서 역시 그 유예 기간이 해당되기 때문에 180일 미만만 내가 체류 신분을 유지 못한 게 그 미만이면 역시 I-485를 접수해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영주권 이민국에서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신다. 이것도 역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없는 이제 결격 사유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245K 법에 의해서
그 이민국 승인 없이 일한 날짜가 180일 미만이고 I-485를 접수했다 그러면 역시 그게 웨이브가 돼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또 영주권이 신청이 거부되는 사유가 어떤 게 있냐면 건강상의 이유로 영주권이 거부가 되는 수가 있는데요. I-485 서류를 신청할 때는 이민국 지정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을 받아서 제출하게 되는데요. 건강검진에 이제 그 의사분이 거기에 모든 걸 체크해서 그거를 작성해서 내게 되는데 만약에 이민국이 요구하는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 뭐 홍역이라든지 소아마비 그리고 요새는 코로나는 이제 코로나 백신도 2번 맞은 걸 요구하거든요. 그런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있는 경우에 이제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없는데 대표적으로 결핵하고 각종 성병 같은 검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전염병이 있다 그러면 이제 영주권이 거부가 되고요. 참고로 HIV 양성 반응이 나타난 거는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뭐 에이즈 환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주권 승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검진을 통해서 의사가 판단했을 때 이분이 지금 어떤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데 단순히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어떤 위험한 행동하고 연관이 된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우리가 메인주에서 좀 안타깝지만 총기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정신질환을 갖고 있고 그게 어떤 위험한 행동으로 지금 연결될 수 있다 했을 때 역시 영주권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약에 중독됐거나 마약을 지금 남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도 영주권이 이제 거절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영주권이 거절될 수가 있는 게 퍼블릭 찰지 그라운드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영주권을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이 사람이 각종 어떤 그 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것 같다. 이 사람이 이제 본인 스스로 생활이 잘 안 되고 어떤 각종 뭐 현금 보조 프로그램 같은 거를 받는다든지 이럴 위험 부담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또 영주권을 거절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그 질문에 물어봅니다. 어떤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에 보조를 받았는지를 다 나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민국이 봤을 때 어떤 이 사람이 어떤 정부 보조로 요양시설에 널싱홈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전에 현금 보조 프로그램 같은 걸 받았다 그러면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거절할 수가 있고요. 근데 보조를 받았어도 또 해당이 안 되는 또 그 면제가 되는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주로 이제 그 어린이들한테 영양 보충을 위해서 그런 식료품 같은 걸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스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영양 보충을 위해서 각종 식료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어린이들한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 그런 거는 퍼블릭 찰지하고 이제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내가 건강보험을 들었을 때 내가 오바마 케어로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건강보험을 받으면 그게 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될까 봐 건강보험을 아예 안 들고 건강보험을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오바마 케어로 건강보험을 받는 거는 영주권 받는 거하고는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으시고요. 또 영주권이 거절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옛날에 어떤 비자를 신청했거나 아니면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사실이 아닌 정확한 정보가 아닌 틀린 정보를 고의로 제출했을 때 영주권이 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뭐 2년의 경력을 요구한다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한국의 어떤 회사에서 2년 동안 무슨 일을 했다. 그 서류를 냈는데 만약에 이민국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 이 사람이 그 2년 그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없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틀린 정보를 고의로 이민국에 제출한 거다. 이런 걸 이민국이 알게 되면 영주권이 거절이 되게 됐고요. 옛날에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 한국에서 그 비자 신청한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또 틀리다. 그걸 이민국이 조사해서 알아냈어도 영주권을 또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절하는 사유 중에 가장 또 큰 것 중에 하나가
범죄 기록이 있을 때 영주권이 거절이 되는데요. 이제 영주권을 거절하는 그 범죄 기록에는 모든 게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닌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그 aggravated felony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중 중범죄라는 건데 여기 이제 예를 들면 뭐 살인, 뭐 강도, 성범죄, 뭐 마약을 운반하고 뭐 이런 이제 중범 이런 거에 연루되셨을 때 이제 영주권을 못 받게 되시는데 이런 뭐 살인, 뭐 강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세금 보고를 뭐 허위로 작성했거나 뭐 탈세를 했거나 뭐 아니면 돈 세탁, 뭐 위조 상품을 팔은 경우 뭐 매춘업을 운영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해당이 되면은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류의 범죄 중에 moral turpitude이라는 범죄가 있는데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은 한마디로 좀 비윤리적인 범죄, 뭐 도덕성이 결핍됐다. 그래서 보통 도덕성 범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aggravated felony하고 겹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살인, 강도 이런 거는 또 똑같이 포함이 되고 뭐 횡령이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위증이라든지 뭐 폭력 이런 게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배우자 폭행, 자녀 폭행 이런 거에 이제 손님들이 배우자 폭행이 돼서 그거에 유죄 판결이 받았는데 영주권을 못 받을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배우자 폭행 이런 거 굉장히 한국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되게 심각한 걸로 보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범죄 기록이 있어도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없는 게 페리 테프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마켓에 가서 뭐 탈겟에 가서 물건을 훔쳤는데 뭐 한 100불어치를 훔쳤다. 그래 이런 기록은 있으면 그런 거는 이제 뭐 실제 형량이 안 나오거나 뭐 집행유예를 받거나 이러기 때문에 6개월 미만의 형량이 나오는 케이스들은 이제 왜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이 인보브 됐던 게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모럴 털피투 말고 또 어떤 모럴 털피투시 아닌 범죄들이 뭐가 있냐면 음주운전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음주운전 기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 실제로는 음주운전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있어서 내가 영주권을 이거 못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은 영주권 받는 데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막 세 번, 네 번 이렇게 있다고 할지라도 영주권을 받는 데는 결격 사유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 음주운전이 영주권을 못 받게 되시냐면 그냥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만약에 뺑소니 사고를 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위에서 말한 모럴 터피투 그 도덕성 범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주권을 못 받게 되고요. 음주운전을 했는데 사고로 인해서 누군가가 사망을 했다. 이런 경우에도 중범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현재 면허가 취소됐거나 면허가 서스펜드가 된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또 하다가 적발이 됐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럴 터피투스는 영주권 신청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두 개의 모럴 터피투 기록이 있거나 아니면 입국한 지 5년 안에 모럴 터피투 범죄 기록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추방 재판의 대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좀 손님들이 혼돈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가 합법이다 이렇게들 이제 손님들이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의 사용이 합법이라 할지라도 연방 정부에서는 마리화나 사용이 불법 금지돼 있고 역시 영주권에는 거절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마리화나 사용이 본인이 그 개인적인 장소에서 집 같은 데가 되겠죠. 그런 프라이빗한 장소에서 28.5g 미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합법이지만 그 이상을 소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하게 되면 그건 역시 캘리포니아에서도 경범으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민국 영주권 신청서에 보면은 마약을 한 게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거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이니까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게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게 없이 내가 맞다, 내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도 그 자체만으로도 영주권이 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0g 미만인 경우에는 이민국에서도 웨이브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범죄 기록이 있다든지 아니면 건강상의 전염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신념으로 백신 접종을 거부했거나 뭐 매춘 기록이 있거나 아니면 뭐 국가 안보에 문제가 된다든지 뭐 아니면 내가 뭐 어떤 뭐 공산당의 뭐 멤버로 가입이 돼 있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퍼블릭 찰지에 해당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민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했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영주권 신청이 자격이 없는 분들이 취업 이민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가족 이민에 있어서는 웨이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601 웨이버라 그러는데 가족 이민 경우에는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지금 현재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가족이 있다. 뭐 배우자라든지 부모라든지 자녀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영주권이 거절이 되면 지금 현재 내 가족한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익스트림 할십이 생기게 된다. 내 가족이 지금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같이 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지금 당사자만 혼자 한국으로 가게 되면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해서 이민국이 이거를 인정을 해주게 되면 이런 결격 사유가 있어도 식소한 웨이버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는 있는데 뭐 오로메디컬리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꽤 높은 성공률로 기록이 있어도 영주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식소한 웨이버라는 것도 한번 고려할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범죄 기록에 관해서만 다른 거는 해당이 안 되는데 범죄 기록에 관해서만 투투 오브 H라고 하는 웨이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601 웨이버와 달리 가족 이민뿐만이 아니라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에도 해당이 되는데 내가 이제 다른 게 다 되는데 범죄 기록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영주권을 받으실 수 없다. 그러면 이민국에 이 투터 오브 H 웨이버를 신청해서 승인이 되면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해당되는 케이스가 아까 말씀드린 도덕성 범죄가 뭐 몇 개가 있든지 도덕성 범죄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기록이 있는데 두 가지 이상으로 내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총 형량이 5년 이상 나온 게 있었다. 이런 경우 그리고 또 이제 뭐 매춘의 기록이 있다. 그리고 이제 30g 미만의 마리아나를 소지한 그런 기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웨이버에 신청해서 승인이 되면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제 케이스가 만약에 내가 이 기록이 있은 지가 내 범죄 기록이 생긴 지가 이미 15년이 지났거나 아니면 매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미국의 국가 안보나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내가 지금 이제 회복이 됐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매춘 범죄에 내가 연루되지 않는다. 이런 걸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영주권을 못 받으면 이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가족이 또 있는 경우에 이 가족들한테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된 경우에도 웨이브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와라 그래가지고 94년도에 통과된 법안인데 가정폭력의 피해자, 배우자거나 자녀인 경우에 내가 지금 범죄 기록이 있어서 내가 지금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인데 범죄 기록이 있어서 영주권을 원래는 못 받는데 내가 지금 또 가정폭력의 피해자이다. 이런 경우에는 투트 오브 H 웨이버가 또 해당이 돼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이 투트 오브 H 웨이버도 굉장히 이제 심각한 범죄인 경우에는 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가중 중범죄 같은 경우 그런 아주 중대한 폭력 기록 같은 경우에는 이것조차도 웨이브를 하는데 해당이 안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웨이브로 이제 또 601A 웨이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족 이민에도 해당이 되고 취업 이민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입국 수속을 밟지 않고 내가 미입국을 했다. 아니면 내가 입국 수속을 통해서 입국했지만 체류 신분을 내가 유지를 못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없는데 식소원 A 웨이버를 통해서 이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이 경우에도 근데 역시 어, 가족이 또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님이 있다든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있다든지 뭐 자녀가 있다든지 이런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에 어, 이제 내가 체류 신분을 유지 못했거나 미입국을 했어도 이제 이 웨이버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가족 이민이나 취업 이민 이제 페티션이 승인이 되면은 체류 신분을 유지 못한 분들은 일단 미국을 떠나야 됩니다. 미국 안에서는 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미국을 떠나서 외국에 있으면서 본국에 있으면서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180일 이상을 체류 신분을 넘겨서 계신 분들은 3년 동안 미국에 입국이 안 되고 1년 이상을 미국을 체류 신분 없이 계신 분들은 10년 동안 재입국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그렇게 한국에 떨어 나가서 오랫동안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웨이버를 신청해서 이 웨이버가 승인되는 동안에 미국에 계시면서 승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소한 웨이버가 승인이 되면 내가 이제 미국을 떠나서 한국의 미 대사관에 가도 그렇게 뭐 3년, 10년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이 바로 한국의 대사관에서 미국 안에서도 여전히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지만 웨이버가 승인이 되면 미국을 떠나서 한국에 나가서 바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민 비자를 받고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이제 17세 이상이셔야 되고요. 미국 안에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뭐 취업 이민 케이스든 가족 이민 케이스든 그 케이스가 펜딩 되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내가 영주권을 못 받으면 미국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족들이 역시 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당연히 이분이 가족이 미국에 영주권을 못 받으면 정신적으로 힘든 건 당연한 건데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게 이제 어떤 의사가 검증해 준 굉장히 큰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이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뭐 현재 추방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게 없고 또 추방 기록이 없는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30분 정도 그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좀 키포인트 몇 가지와 그리고 어떨 때 그 영주권이 디나이 되는지 그 사유들과 혹시 해당되는 웨이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채팅창에다가 썼는데요. 질문들이 있으시면 예, 채팅창에다 써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한 질문도 3개 있는데 한번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 거 답하시는 동안에 다른 분들이 질문 있으시면 하고 없으면은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이브 같은 경우는 물론 그 변호사의 그 경험이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웨이브는 이 웨이브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영주권이 승인되느냐 거절되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인데요. 이게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래서 웨이브가 승인이 되면 영주권이 나오시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이게 디스크레션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무조건 자동으로 웨이브를 신청하면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이제 신청을 했을 때 영주권을 못 받으면 그 내 가족들한테 굉장히 어려움, 익스트림 할십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당연히 영주권을 못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미국에 남아있는 가족들한테는 어려움이 있는데 단순히
그 어려움만으로는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그건 이제 다 승인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가족들이 이별을 하게 되면. 그래서 거기에 그때 이제 그 병원 기록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정신과 의사의 기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세금 보고 같은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영주권을 못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나머지 이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이런 것들을 이민법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이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안 해주려는 포지션이고요. 그거를 이제 설득을 해서 이 사람은 해줘야 된다. 이게 미 의회가 이 웨이버를 만든 취지가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다. 그거를 변호사가 그 법 해석을 잘 설명을 해주고 그거에 우리 케이스가 맞는지를 잘 그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변호사의 경험과 그 설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웨이버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절대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주권을 받은 후에 범죄 기록 등으로 영주권이 취소가 되는 어,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만약에 시민권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으면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되고요. 2년이 지난 다음에 임시 영주권에서 이제 완전한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보니까 영주권을 받은 사이에 그 부부가 뭐 같이 살질 않고 있다. 이 사람들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처음에 영주권을 승인해 준 게 잘못된 것 같다. 인민국에서 그 결혼 관계를 의심해서 이거는 이제 진정한 결혼 관계가 아니라 영주권을 위한 결혼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영주권을 거절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추방재판에 참석하라고 통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주권을 받았는데, 어, 이제 영주권이 취소되는 게 대표적인 게 범죄 기록이죠. 이제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음주운전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상관이 없는데, 좀 그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 마약을 뭐 팔다가 걸렸다. 마약을 운반하다가 걸렸다. 뭐 아니면 뭐 강도를 하다가 걸렸다. 상대방한테 심각한 신체적인 상해를 입혔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형량이 주어지게 되고 이제 복역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복역을 하고 출소를 하면은 그 법원에서 그 이제 이민국하고 다 이민국 그 IC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Immigration and Custom Enforcement라는 그런 한국으로 얘기하면 뭐 글쎄요 그게 뭐 출입국 관리소하고 비슷한 컨셉이 될 텐데 IC가 연락을 해서 출소를 하게 되면 IC가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또 추방 재판하는 대로 또 데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부금이 돼서 추방 재판을 하고 추방이 되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영주권을 받고 이제 귀책 사유로 영주권이 취소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범죄 기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이제 이민국이 자기네들이 알아보니까 영주권을 처음에 이게 준 게 잘못됐다. 이 사람이 처음에 영주권을 받지 말았어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흔하진 않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는 심지어는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이민국이 자기네들이 이제 서류를 리뷰해서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시민권을 승인해 줄 게 아니라 영주권을 처음 준 거 자체가 잘못됐구나. 잘못 판단해서 줬구나. 이러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소하고 추방재판으로 연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범죄 기록이 연루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2비자로 계시면서 한국 복귀 후 별도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는 것, 네. 미국에 계속 머물기를 바라는 분이 있는데 원칙적인 절차는 제2비자 종료, 한국 복귀. 네. 그러니까 제2비자로 만약에 미국에서 지금 인턴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이제 한국으로 이제 당연히 이제 원래 이제 귀국하는 거죠. 근데 60일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유예 기간 동안에 이제 정리를 해서 한국에 가시는 건데 그 유예 기간 동안에 또는 그 전에라도 내가 미국에 더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분 변경, 체류 신분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내가 미국에서 인턴으로 해보니까 연수를 해보니까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아서 I-20를 받으셔서 학생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학생 비자 체류 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타이밍이 맞아서 H1B 취업 비자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뭐 H1B 취업 비자를 신청을 해보시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국 이민국을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J비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 비자를 여권에 있는 비자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그 내용이 있을 수 있냐면 비자에 보면은 당신은 이제 J비자 프로그램이 끝나면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2년을 본국에서 거주해야 됩니다. 그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J비자에 그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인턴 분들은 그게 명시가 안 돼 있고요. 한국에서 오신 뭐 교환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미국에 이제 연구를 하러 오신 연구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보시면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본국에서 2년을 거주하는 그 212E라고 하는 그 조건이 대부분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J비자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미국에 계속 계시려 그러면 미국에서 뭐 취업 비자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영주권을 신청하시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웨이브를 받아서 귀국하셔야 되는 그 조건에 면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어, 한국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미국에 계속 남아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거를 한국 정부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를 워싱턴 DC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그거를 미국 국무성에 보내서 그 웨이브가 승인이 되면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여기서 어떤 고용주가 영주권을 신청을 해주시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이제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셨다가 내가 미국에 다시 오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 해당되는 그거에 맞는 종류에 맞는 비자를 대사관에서 신청하시고 다시 입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더니. 네. 네. 영주권 신청 시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이민국에서 보게 되나요? 이제 그런 일은 이제 일반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게 영주권 신청이 어떤 케이스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영주권을 내가 시민권자랑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인터뷰 때 이민국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걸 요구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정말 부부가 맞나? 이제 왜냐하면 이제 결혼을 한 부부들은 조인트 뱅크 어카운트를 열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돈을 같이 쓰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결혼한 케이스는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이민국에서 요구하고요. 그 외의 경우는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언제 이게 있었냐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 때 그때 이제 취업 이민 케이스들이 그 전에는 인터뷰가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때는 취업 이민 케이스들이 다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인터뷰를 하면 이민국에서 뭘 요구하냐면 그동안에 미국에서 만약에 유학생이셨던 분들은 또는 어떤 다른 비자 신분으로 있었는데 지금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미국에서 일을 안 하고도 여기서 생활을 했는지,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학비를 내고 어떻게 여기서 생활비를 냈는지, 혹시 우리가 이민국에서 모르는 여기서 취업 활동을 해서 돈을 벌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맞다 그러면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이제 그 디나이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요구하는 경우는 한국에서 송금이 왔다는 그런 것들을 증명해라. 그런 용도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보이기 위해서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다시 또 취업 이민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뭐 인터뷰 때 요구하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리고 또 인터뷰 없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민국에서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내라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또 만약에 요새 내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역시 또 유학생인 경우인데 유학생으로 미국에서 어느 정도 장기간 이제 보통 뭐 몇 년 있었다 이러면 잘 물어보지 않는데 저희가 보면은 이제 손님들이 유학생으로 뭐 10년 이상씩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민국에서 뭘 가끔 물어보냐면 그 학교를 잘 다녔는지 그 학교에다가 튜이션 그 학교 수업료를 등록비를 잘 냈다는 그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 스테이먼에 그 등록비를 낸 기록들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역시 보통 학교에서 그 영수증을 만들어 줍니다. 이 사람은 우리 학교를 잘 다녔고 등록비를 잘 냈습니다 하는 그 학교에서 증명해 주는 증명서만으로도 그거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현재로서는 지금은 이민국의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 아까 말씀드린 시민권자랑 결혼한 케이스 이런 거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거의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내는 일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앞에 질문이 있었는데 답을 하셨나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하고 있다가 영주권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취업 비자를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거 답을 하셨나요, 변호사님? 그런 질문이 있으셨군요. 네. 만약에 지금 취업 비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 취업 비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한국에 계시다면, 취업 비자를,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영주 취업 비자를 진행하고 있으면, 취업 비자는, 그, dual intent라 그래가지고, 이민의 의사가 있어도 되고, 이민의 의사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시민권자랑 결혼을 하셨어도, 취업 비자 진행하는 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전혀 없고요. 그건 이제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시민권자랑 결혼한 거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혼을 안 한 거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취업 비자를 계속 진행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한국에서 그렇게 취업 비자를 진행해서 미국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바로 시민권자랑 결혼했기 때문에 바로 영주권 신청하셔서 영주권을 바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비자로 시민권자랑 결혼하셨어도 취업 비자 신청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질문인 영주권자와 결혼이라고 하셨어요. 영주권자와 결혼하는 죄송합니다. 건 네. 영주권이 네, 나와요? 영주권자랑 결혼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거는 이분의 결혼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취업 비자를 진행해서 취업 비자로 만약에 입국을 하시면 이제 달라지는 거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달라지는 거는 영주권을 언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건데요. 취업 비자로 오셔서 이제 3년 동안 체류 기간을 이제 받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취업 비자로 체류하면서 그 직장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 영주권자하고 이제 결혼하셨으면은 이민국에다가 그 배우자가 이제 이민 청원, 이미그레이션 페티션 I-130라고 하는 폼을 이민국에다가 신청하게 되는데 이제 시민권자는 immediate relative라 그래서 시민권자 같은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문호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이민 페티션과 I-485라고 하는 서류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신청할 수 있는데 영주권자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그 문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족 이민 케이스가 되는데 그 매달 국무성에서 그 비자 블러튼에서 이제 그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족 이민 내 그게 가족 이민 2순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민국의 그 나라에서 국무성에서 발표한 거로는 지금 현재 2019년에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 4년 정도의 문호가 어, 지금 적체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주권자는 H1B로 취업 비자로 들어오시면 취업 비자로 일을 하시면서 이민 페티션을 배우자가 신청을 해주시고 문호가 열리는 걸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 비자가 또 연장이 되거든요. 취업 비자가 3년,
연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문호를 매달 국무성에서 발표하는 문호를 보고 내가 I-485를 접수할 수 있는지 그 문호가 열리는지를 보시고 어, 문호가 열릴 때까지는 취업비자 신분을 유지하셔야 되고 영주권 I-485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H1B 취업비자로 들어오셨는데 내가 I-485를 신청하기 전에 지금 체류 신분이 상실됐다. 취업비자가 끝났다. 이렇게 되면은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 I-485를 접수하는 날까지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취업비자 신분을 반드시 잘 유지하셔야 되고 아까 언급한 245K 법안에 의해서 6개월 미만만 내가 체류 신분을 유지 못했다. 그 경우에는 웨이브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I-485를 신청할 때까지는 반드시 나의 체류 신분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에는.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아주 상세하게 답을 해주셔서 추가 질문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것 같고요. 더 이상 질문이 없어서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